박민준, 35세의 백만장자.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그림처럼 보이는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빌라에 살았다. 고급 레스토랑 체인과 수십억 원 가치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소유한 그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민주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정의할 수 없는 조각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작은 시골 장터로 향했다. 충동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며칠 전 수석 세프와의 회의에서 최근 납품업체의 채소가 신선하지 않아 VIP 고객들의 불만이 있다는 푸념을 들었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자인 민주는 문득 호기심이 발동했다. 내가 직접 시골 장터에 가서 채소 상태를 봐야겠어. 더 좋은 납품처를 찾을 수도 있잖아. 비서가 놀라며 회장님께서 직접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이라고 말리려 했지만 민주는 손을 내저었다.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도 지겨워. 바람 좀 쐬고 오지. 시골 장터는 그의 눈앞에 작고 질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허름한 좌판들과 악자짓거란 사람들의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값비싼 가죽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작은 채소 좌판 앞에 멈춰 섰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인 몸에 날고해진 옷을 입은 아이는 흙 묻은 손으로 파릇파릇한 채소 다발을 재빨리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이 가격을 물으려 몸을 숙였을 때 그의 시선이 우연히 아이의 이마에 머물렀다. 희고 창백한 피부 위에 초승달 모양의 검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점은 10여 년 전 헤어진 전 부인, 별표 이서연, 별표의 이마에서 보았던 점과 똑같았다. 그는 함께했던 날들을 똑똑히 기억했다. 서연이 웃을 때마다 그 점은 틀림없는 표식처럼 드러나곤 했다. 민주는 멍하니 서서 흘러간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밥상. 그는 눈앞의 아이를 바라보며 설마 이 아이가 서연과 관련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아저씨, 채소 사시게요? 우리 집에서 직접 키운 거라 신선하고 농약도 안 쳤어요.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민준을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 몇 다발을 집었다. 아이가 말한 가격의 2배를 지불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의 이마에 있는 점을 떠나지 못했다. 아이가 좌판을 정리하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자 민주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발은 마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예감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듯 저절로 아이를 따라 움직였다. 붉은 흙길은 민준을 푸른 논밭 사이로 이끌었다. 흙냄새와 새들의 지저 0XA, 0XB9, 0X80 소리가 어우러지는 곳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별표 이하늘, 별표이었다. 근처 상인에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이는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작은 어깨에 메고 앞서 걸어갔다. 바구니가 흔들렸다. 민주는 들키지 않으려 거리를 두었지만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 있는 점이 계속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 옛날 서연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사랑했고 부자의 꿈을 좇아버렸던 여자. 하늘이는 마을 변두리에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다. 녹슨 양철 지붕, 얼룩진 흙벽, 임시로 덧댄 몇 개의 나무 판자가 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아, 왔니? 채소 엄마 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민주는 목이 바짝 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었다. 틀림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갔다. 다리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서연이 문지방에 나타났다.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예전보다 더 야인 몸매를 가리고 있었다. 피부는 더 이상 희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없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된 세월의 흔적인 듯한 강인함이 더해져 있었다. 민준을 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며 채소들이 굴러다녔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집 한쪽 구석에는 중년의 남자가 힘든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앉아 어망을 깁고 있었다. 서연의 새 남편인 듯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달려나와 엄마 다리에 매달리며 낯선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늘이는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서연 옆에 섰다. 맑은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은 목이 메었다. 서연은 이제 가난하지만 온기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부유했지만 빌라의 차가운 벽 사이에서 외로웠다. 서연은 평정을 되찾고 민준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낡은 주전자로 차를 끓였다. 찬물은 탁했지만 구수한 시골 잎 향기가 났다. 두 사람은 삐걱거리는 나무 탁자 앞에 마주 앉았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하늘이, 이마에 있는 점 말이야. 당신 옛날 모습이랑 똑같아. 솔직하게 말해줘. 하늘이, 누구 아이야? 서연은 움찔하며 손을 떨었고 찻잔에 물이 넘실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 마세요. 하늘이는 저와 지금 남편의 아이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느리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다. 지난 10년 동안 부유하게 살았지만 아이 하나 없어. 지금 내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매일 밤이 공허해. 오늘 하늘이를 보고 그 점을 보고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높이 날기 위해 나를 떠났죠.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이 허름한 집뿐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에겐 가족이 있으니까. 민주는 서연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조용히 그물을 깁고 있었고 두 아이는 마당에서 주운 조약돌 몇 개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 부족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가졌고 작은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 화려한 파티, 값비싼 여행, 아름답고 세련됐지만 한 번도 그에게 슬프냐고 물어본 적 없는 아내와의 관계. 민주는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지만 강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녀는 남편 쪽을 가리켰다. 마음씨 좋은 어부였다. 우리는 결혼했고 하늘이를 낳고 그리고 민호를 낳았죠. 살림은 어려워서 쌀 돈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저 사람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자장가를 불러 재워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주는 가슴이 저미는 것을 느꼈다. 서연과 함께 살던 시절, 그녀도 고된 노동 후에 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빌라 안의 비싼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뿐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영혼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는 하늘이의 점에 대해 다시 물었다.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 점은 우연일 리가 없어, 서연. 솔직하게 말해줘.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주는 믿지 않았다. 이혼하기 전 서연이 임신했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몸이 약해서 유산했다고 말했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민주는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민박집 방을 빌렸다. 딱딱한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하늘이와 서연,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 최수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곤한 목소리였다. 나 며칠 시골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수연은 전화기 너머로 비웃듯 말했다. 또 무슨 엉뚱한 짓이에요? 회사 일도 많은데. 사람들이 당신 일 안 한다고 수군거리는 거 몰라요? 민주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수연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그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두 아이를 위해 과일과 과자, 약간의 현금을 들고 갔다. 서연은 거절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린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 김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뜻밖의 입을 열었다. 그냥 받아요. 서연 씨 성의를 보이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민주는 지훈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야위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진실했다. 그는 질투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민주는 그들과 좀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하늘이에게 물었다. 하늘이는 뭐가 제일 좋아?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학교 가는 거. 근데 학교가 멀어서 비 오면 못 가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다. 도시의 아이들이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동안 하늘이는 질퍽한 길을 몇 킬로미터나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였다. 그는 지훈에게 물었다. 고기잡이로 생계는 충분하신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남는 건 없어요. 요즘엔 고기도 잘 안 잡혀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많고요. 그러다 갑자기 지훈이 민준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 씨가 저랑 결혼할 때 하늘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알았지만 묻지 않았죠. 그냥 그녀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민주는 서연을 탐색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하늘이는 그의 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고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마을 근처 강가에 서서 조용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다. 이혼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젊었고 야망에 가득 차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서연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다. 그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외로움만 남겼다. 민주는 마을에 며칠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는 근처에 작은 집을 빌려 서연에게 말했다. 당신 가정을 깨뜨릴 생각은 없어. 하지만 하늘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돕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는 듯 두려워하는 듯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에 큰 비가 내렸다. 민주는 빌린 집 지붕에서 물 새는 소리를 들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하늘이의 그가 놓쳐버린 세월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하늘이가 다니는 마을 학교로 갔다. 지붕 기와가 깨지고 책걸상이 낡은 오래된 학교였다. 그는 하늘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 아이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은 하늘이가 공부는 잘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엄마를 도와 채소를 팔기 위해 결석하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는 결심을 굳히고 허름한 집으로 돌아갔다. 우선 마을에서 학교까지 작은 길을 만들기로 했다. 하늘이와 다른 아이들이 비 오는 날에도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건 적선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빚진 무언가를 갚는 거라고 생각해줘.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마을에 머문 지 거의 일주일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을 빌렸다. 매일 붉은 흙길을 지나며 하늘이가 남동생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진실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늘이의 이마에 있는 서연과 똑 닮은 그 표식, 그가 묻어버리려 했던 기억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단순히 예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서연의 집을 찾았다. 쌀 한 포대와 두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들고 갔다. 서연은 마지못해 그를 맞이했지만 남편 지훈은 반갑게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비 오는데 밖에 서 있으면 젖어요. 민주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남동생 민호와 조약돌 놀이를 하고 있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하늘이 몇 살이에요? 서연이 재빨리 대답했다. 9살이요. 당신이 떠난 해에 태어났어요. 민주는 움찔했다. 그가 떠난 해, 즉 서연과 이혼한 해였다.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하늘이는 겨우 9살이었다. 그는 서연을 탐색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부엌의 밥솥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이혼하기 전 서연은 임신했었지만 유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때 그는 부자의 꿈을 좇기 위해 모든 속박을 끊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잡화점 주인 김 할머니를 찾아갔다. 김 할머니는 민준을 보며 이가 빠진 미소를 지었다. 서울 양반이구먼. 왜 자꾸 여길 맴돌아?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서연 씨 딸 하늘이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서연이가 만삭의 몸으로 마을에 왔지. 다들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어. 혼자 몇 달 지내다 하늘이를 낳았고 그 후에 지훈이가 결혼해서 하늘이를 자기 딸로 받아들였지. 근데 내가 기억하기론 갓 낳았을 때 서연이가 자길 버리고 간 남자에 대해 뭐라 말하며 울었던 것 같아.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주는 남의 말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사 친구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DNA 검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그가 찾아갔을 때 의자에서 잠든 하늘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채취했고 자신의 머리카락 샘플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는 불안과 희망 속에서 살았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었다. 하늘이가 자신의 딸이기를? 아니면 아니기를? 그래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 결과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도착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선명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친자 관계 확률 99.9%.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이는 그의 딸이었다. 서연은 10년 동안 그를 속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지훈이 아버지가 되게 한 것이다. 그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서연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그날 오후 바로 서연의 집으로 갔다. 서연은 민호의 옷을 깁고 있었고 하늘이는 옆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지훈은 고기잡이를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줘요. 서연. 하늘이, 내 딸 맞죠? 서연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당신은 10년 동안 날 속였어.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후회 속에서 살게 했어.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더듬거리며 이야기했다. 당신이 떠나던 날, 난 임신 3개월이었어요.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얽매이기 싫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책임감 때문에 남았다가 힘들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와서 하늘이를 낳고 혼자 키우려 했어요. 지훈 씨는 사정을 알면서도 저와 결혼하고 하늘이를 자기 딸로 받아줬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하늘이를 외면할 수 없어. 서연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민준의 현재 아내인 최수연이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고급 세단을 허름한 집 앞에 세우고 진흙 묻은 하이힐을 신고 내렸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회의에도 안 나타나고 회사가 지금 난리인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녀는 서연과 하늘이를 훑어보고는 비웃었다. 이게 이유였군. 전 부인과 숨겨둔 딸이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수연을 밖으로 끌어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건 내 문제야.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이 가난한 마을 때문에 날 버리겠다고? 내가 당신 사업 일으키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잊었어? 민준은 침묵했다. 수연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명석했고 사업적으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사랑은 없었고 차가운 협력 관계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다. 수연은 경고를 남기고 떠났다. 그들을 선택하면 당신은 모든 걸 잃을 거야. 난 당신이 회사를 망치는 꼴을 못 봐. 민주는 빗속에 서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사업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막 찾아낸 딸 하늘이에게 등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이 고기잡이에서 돌아왔다. 흠뻑 젖고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하고 서연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다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집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민준은 지훈이 분노할까 봐 걱정했지만 뜻밖에도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내 딸처럼 사랑했지. 당신이 아버지라니 막을 순 없지만 서연이랑 아이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시오. 민준은 지훈의 관대함에 깜짝 놀랐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자문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늘이를 데려가겠다면 동의할 수 없소. 아이는 9년 동안 나를 아빠라고 불렀소. 상처 주고 싶지 않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상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소. 서연 씨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게 있거든. 서연은 지훈의 말에 떨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읽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10년 전 서연이 막 하늘이를 낳았을 때 쓴 편지였다. 민준 씨,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지만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신은 큰 꿈을 꾸고 있었고 내가 당신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이를 키울게요. 나를 찾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민준은 울었다. 서연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서연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희생을 치르게 할 자격이 없었어. 당신 가정을 깨지 않겠어. 하지만 하늘이를 위해,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여기 남을 거야. 서연은 그를 밀어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다. 서연의 편지를 읽은 후 민준은 허름한 집 처마 밑에 멍하니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며 그의 어깨를 적셨다. 손안에 구겨진 편지는 이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 깊은 곳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서연은 그가 자유로워지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는 지난 10년 동안 돈과 명예를 좇느라 바빴으며
결국 외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단 한 번이라도 말했다면 내가 남았을 수도 있었는데. 서연은 눈물이 빗물과 뒤섞인 채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때의 당신은 그저 높이 날고 싶어 했어요.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이 일어나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야. 저 사람이 여기 남겠다니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요. 민주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존경심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이 가난한 남자는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의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훈은 민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말하고는 두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어구를 챙겨 제 시간에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 떠났다. 잠시 후 가라앉지 않은 공기 속에서 마당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연의 고급 세단이 돌아와 헤드라이트를 집 안으로 곧장 비추었다. 수연은 이전과는 달리 차가운 표정을 버리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빗속에서 소리쳤다. 박민준 씨, 당장 돌아와요. 회사가 위기예요. 당신이 자리를 비워서 큰 거래처에서 자금을 빼겠다고 해요. 모든 걸 망치고 싶어요? 민준은 밖으로 나가 그녀와 마주섰다. 수연 씨, 진정해. 시간이 좀 필요해. 수연은 비웃었다. 시간. 옛 애인이랑 행복한 가족 노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용납 못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늘이와 민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훈이 돌아왔다면 평온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을 것이다. 수연은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선택해요. 나랑 돌아가서 사업을 지킬 건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모든 걸 잃을 건지. 농담 아니에요. 민준은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연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고 그가 돌아가지 않으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의 등 뒤에 숨어있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그는 등을 돌릴 수 없었다. 수연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옷이 흠뻑 젖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다. 지훈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강에서 배가 뒤집혔는데 물살이 너무 세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비옷도 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주는 깜짝 놀라 서둘러 뒤따랐다. 수연은 멈춰서서 미쳤군. 다들.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 강가로 몰려들었다. 거센 물살이 작은 배에 부서진 조각들을 휩쓸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지훈을 강둑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의식을 잃고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은 그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하늘이와 민호는 옆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지훈의 숨결을 확인했다. 약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그는 소리쳤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보건소는 너무 멀고 비 때문에 길이 질퍽해서 차가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민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차로 지훈 씨를 병원에 데려가 줘. 수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내 차는 구급차가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과 몇몇 남자들이 지훈을 차에 실었다. 서연은 두 아이를 안고 함께 탔다. 수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운전했지만 핸들을 쥔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차 안에서 민주는 지훈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만약 지훈이 잘못되면 서연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그들이 누군가를 잃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군병원에 도착하자 지훈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그가 익수 상태였고 다리 골절로 즉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서연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수연은 병원복도 밖에 서서 민준이 지훈을 걱정하고 우는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민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감이죠. 10년 전부터 그들에게 빚을 졌어요. 수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책임감. 그럼 나는요? 회사는요? 당신이 이러는 걸 보는 내 마음은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수연이 자신에게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그녀가 돈과 명예 때문에 자신 곁에 있다고 여겼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남기로 선택한다면 막지 않을게요. 다만 확실히 말해줘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대답했다. 미안해요. 수연 씨,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해 거래처와의 계약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멀리서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민준을 혼란스럽게 했다. 수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지훈은 수술 후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서연은 병상 곁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정신 차려야 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주는 문밖에서 그 모습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 씨, 잠시 쉬어요. 내가 지훈 씨 곁에 있을게. 서연은 그를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당신이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하늘이가 당신 딸인 건 맞지만 내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민주는 놀랐다. 또 뭐가 있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 낳던 날, 나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민호는 저와 지훈 씨 친아들이 아니에요. 마을에서 버려진 아이를 우리가 입양한 거예요.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의자에 잠든 민호를 보았다가 서연을 보았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연의 고백은 민준에게 이 가족이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부유했지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됐든 당신과 아이들이 더 이상 고생하게 두지 않겠어. 그날 밤 민주는 지훈 곁에 앉아 모든 것을 생각했다. 하늘이는 그의 딸, 서연은 그가 사랑했던 여자, 지훈은 그가 존경하는 남자, 그리고 수연은 그가 빚진 여자였다. 그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릴 수도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내 회사 지분 50%를 매각해. 그 돈으로 회사를 구하고 일부는 여기 마을 가족들에게 보내. 비서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회장님, 제정신이세요? 민준이 대답했다. 아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약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나 여기 마을에 남겠어. 당신들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살 거야. 하늘이를 달라는 게 아니야. 다만 당신 방식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서연은 울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들어와 민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회사는 내가 지킬 거예요. 우리 둘 모두의 심혈이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연 씨.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정말로 손을 놓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피곤했지만 서연과 두 아이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은 밝아졌다. 민주는 병실 문 밖에 서서 그들의 가족 상봉 장면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그는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고 회사의 지분 50%를 매각하여 사업과 서연의 가족 모두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연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고 사랑 때문은 아니었지만 10년간의 익숙함 때문에 그에게 큰 공백을 남겼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지훈이었다. 이 관대한 남자가 과연 자신을, 한때 서연을 버렸다가 이제 하늘이의 아버지 자격으로 돌아온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칠 후 지훈은 깁스를 한 채 허름한 집으로 돌아와 누워 쉬어야 했다. 서연은 남편 간호와 두 아이 돌보기에 분주했다. 민주는 음식과 약을 들고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친근함이 아닌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빨래를 하러 밖으로 나갔을 때 지훈이 민준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여기 좀 앉으시오. 할 말이 있소. 민준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지훈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날 구해준 것도, 우리 가족을 도와준 것도 고맙소. 하지만 당신이 여기 남아서 서연이와 하늘이 곁을 맴도는 걸 내가 불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오? 나는 성인이 아니오. 나는 서연 씨 남편이고 9년 동안 아이들 눈에는 아버지였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다. 당신 가정을 깨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하늘이와 서연 씨에게 제 잘못을 보상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보상. 당신의 돈과 존재가 서연이가 힘들었던 10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냥 떠나시오.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훈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음을 깨달았다. 그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서연이 들어와 마지막 말을 들었다. 그녀는 소리쳤다. 지훈 씨,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저 사람 나쁜 뜻 없어요. 지훈은 드물게 격앙된 목소리로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럼 당신은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이 매일 당신 곁을 맴도는 걸 보길 원해? 내가 당신과 하늘이를 위해 뭘 했는지 잊었어? 서연은 울었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하늘이 아버지예요. 남처럼 쫓아낼 수는 없어요. 작은 집안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하늘이와 민호는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 부모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됐어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불화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섰다. 비가 다시 내리며 그의 영혼까지 적셨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빌린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려 할 때 뜻밖의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잡화점 주인 김 할머니였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와 속삭였다. 젊은이, 너무 서둘러 떠나지 말게. 할 말이 있어. 민주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김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상자를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훈과 닮은 젊은 남자가 낯선 여자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건 15년 전 지훈이야. 옆에 여자는 옛날 애인이고 가난하다고 지훈이를 버리고 사라졌지. 지훈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 그가 예전에 그 여자를 잃었던 것처럼 서연이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민주는 깜짝 놀랐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 할머니는 슬프게 웃었다. 그의 질투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라는 걸 봤기 때문이야. 당신은 부자고 하늘이 아버지잖아. 그는 자신이 서연이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는 침묵했다. 지훈이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과연 자신에게 머물 권리가 있는지 자문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짐을 싸고 있을 때 하늘이가 눈이 빨개진 채 달려왔다. 아이는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싸우는 거 싫어요. 민준은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안았다. 아저씨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아버지가 아저씨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으서. 하늘이가 울었다. 아저씨가 진짜 아빠라는 거 알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저씨를 잃고 싶지 않지만 지훈 아빠가 슬퍼하는 것도 싫어. 하늘이의 말은 민준의 목을 메이게 했다. 9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속이 깊을 줄은 몰랐다. 그는 물었다. 하늘이는 아저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늘이는 망설이다 말했다. 아저씨, 여기 계세요. 하지만 엄마 아빠 화나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준은 하늘이를 꽉 안았다.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떠날 수는 없지만 지훈과 서연이 불화하게 둘 수도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준은 다시 허름한 집으로 가서 지훈을 만났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정에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마을에서 주민처럼 일하며 살고 당신이 동의할 때만 하늘이 곁에 가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지훈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서연은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정을 찾기도 전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수현이 다시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가방과 서류 뭉치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회사 지분 30%를 팔아서 거래처 빚을 갚았어요. 이건 남은 돈이에요. 당신이 뭘 하든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길 원치 않아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수연 씨, 왜 이런 일을? 수연이 대답했다. 내가 돈 때문에만 사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을 놓아주기로 했지만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요. 수연의 행동은 민준을 망연자실하게 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가방을 들고 말했다. 고마워요. 수연 씨, 이 돈은 이 마을을 위해, 하늘이를 위해 쓰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과 함께 아쉬움이 밀려왔다. 수연은 희미해지는 노을 속에서 마을을 떠났다. 고급 세단이 질퍽한 흘길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녀는 혼자 운전하며 핸들을 꽉 쥐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맸다. 민준을 생각했다. 함께한 10년. 야망 넘치던 초기의 민준, 사업 계획을 세우며 함께 밤을 지새우던 날들, 그리고 그가 웃는 모습을 남몰래 바라보며 어느새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그를 붙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가 마을에 남기를, 서연과 하늘이 곁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에게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채워줄 수 없었던 민준의 마음속 공허함에게 진 것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다. 수연은 와이퍼를 작동시켰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비 때문만이 아니라 눈물 때문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그랬어요? 민준 씨,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순간 집중력을 잃었다. 그녀는 앞의 급커브를 보지 못했다. 차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져 길가에 큰 나무를 들이받았다.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빗속에서 울려 퍼지더니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다. 사고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비온 디겐 햇살 아래 빌린 집 지붕을 수리하고 있을 때 전해졌다. 마을 사람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박 선생님,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전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민준은 망연자실했다. 손에 들고 있던 망치가 땅에 떨어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 씨가 그럴 리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20km 떨어진 지방도로 현장으로 바로 오라고 하더이다. 민주는 마을을 뛰쳐나와 주민의 낡은 오토바이를 빌려 질퍽한 길 위를 미친 듯이 달렸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수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요. 그는 자책했다. 왜 그녀를 혼자 가게 두었을까? 왜 그녀를 붙잡지 않았을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이미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연의 고급 세단은 이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수연은 흰 천에 덮인 채 들것 위에 누워 있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천을 만졌지만 차마 걷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목 메인 흐느낌만 삼켰다. 비록 이혼했고 뜨거운 사랑은 없었지만 민주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단순한 전 부인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일구었고 가장 외로웠던 시절 그를 유일하게 이해해 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미안해요. 수연 씨. 내가 당신을 해쳤어.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삼켰다. 만약 자신이 마을에 남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와 함께 돌아갔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칠 뿐이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수연의 죽음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빌린 집으로 들어가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늘이, 서연, 지훈, 그리고 수연을 생각했다. 자신의 존재가 너무 많은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과 지훈은 불화했고 수연은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회사 지분을 판 돈에서 남은 전부, 마을 건설과 하늘이 이름의 은행 계좌 개설에 쓰려 했던 큰 돈을 챙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서연 씨, 지훈 씨, 그리고 하늘이에게. 내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상하려는 희망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나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피가 묻은 손으로 당신들과 지훈 씨, 하늘이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은 내가 남길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늘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로서, 당신들 곁에 남을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찾지 마세요. 내가 나타나기 전 당신과 지훈 씨가 그랬던 것처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민준. 그는 편지를 탁자 위에 두고 빌린 집 문을 잠근 뒤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빌렸던 낡은 오토바이는 다음날 아침 강가에서 발견되었지만 민주는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듯 자취를 감췄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민준에게 밥을 가져다 주기 위해 빌린 집으로 갔지만 반쯤 열린 문과 탁자 위의 편지만 발견했다. 그녀는 편지를 펴서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지훈에게 편지를 건넸다. 지훈은 편지를 읽고 손을 떨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서연을 끌어당겨 꽉 안았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질투했고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서연은 흐느꼈다. 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단지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걸까요? 하늘이는 옆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오토바이가 발견된 강가로 달려갔다. 아이는 외쳤다. 아빠, 돌아와요. 하지만 바람 소리만 대답할 뿐이었다. 서연과 지훈이 뒤따라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잿빛 하늘 아래 서서 눈물을 흘렸다. 지훈이 속삭였다. 이제부터 다시는 질투하지 않겠소.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잘 살겠소. 서연과 지훈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준이 남긴 돈은 마을에 새 학교를 짓는 데 사용되었고 하늘이와 민호는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하늘이 이마에 점을 볼 때마다 민준을 떠올리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떠났는지 궁금해했다. 지훈 또한 변했다.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민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데 대한 죄책감의 일부를 짊어진 듯 과묵해졌다. 시골 마을은 점차 변해갔지만 민준의 이야기는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았다. 어떤 이들은 그가 먼 도시에서 노숙자처럼 떠도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그날 밤 강물에 몸을 던져 고뇌로 가득 찼던 삶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서연이 낡은 나무 상자 속에 간직한 편지만이 상실과 희생에 대한 기억처럼 남아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안전하지 않다. 듣는 이는 궁금해한다. 민준은 살아있을까? 그가 갈망했던 평화를 찾았을까? 아니면 영원히 고통 속에 자신을 묻어버렸을까? 서연과 지훈은 행복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결코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어딘가에 남아있는 한 그 행복은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